안녕하세요. 사기암 자연치유를 하고 있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벌써 가을이 깊어가죠. 밤을 죽고 다녔는데 벌써 이제 밤송이는 다 떨어지고 낙엽이 막 떨어져서 여기 올라오는 이 길이 양쪽에서 떨어진 낙엽이 수북해서 정말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가을에 대한 시가 생각이 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올해는 10월달, 이 10월이 정말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9월에는 태풍도 많고 막 많이 힘들었는데 오히려 10월이 이렇게 햇살이 좋아서 여기 이쪽으로 가면 이 비단길이라고 임도를 넓게 닦아놓은 산에 거기를 가면 정말 햇살도 좋고 바람도 좋고 참 가을을 굉장히 만끽하고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추워지겠죠. 이제 우리 추워지기 전에 좀 더 햇빛에 많이 노출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또 건강을 위한 책을 한 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연치유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음식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음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음식도 이런 책을 보면서 뭘 더 먹고 덜 먹고도 제가 많이 응용을 했던 게 이 효소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 의사 스루미 다카오미라는 일본 의사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스루미 클리닉 원장이면서 의사인데 이분은 서양의학을 했던 의사고 거기에 동양의학을 접목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미국 휴스턴 대학의 퓰러 박사로부터 효소 영양학을 전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소가 우리는 효소를 우리도 상당히 많이 그런 말을 효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좀 혼돈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확실하게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암 환자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자들에게는 효소가 정말 중요한 우리 인체를 빨리 치유하는데 정말 중요한 영양소. 지금은 영양소라고까지 효소를 불릴 정도로 효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병의 가장 큰 원인은 식생활에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식생활에. 우리가 모든 병의 근원은 식생활이다. 물론 식생활 플러스 또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 영양학의 바탕을 둔 치료법을 이분이 연구를 하고 또 이제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적용하고 실천을 했다고 하는데 이 서양의학의 한계를 이 책에서는 서양의학은 급성질환이나 응급환자에게는 커다란 위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응급환자 중에는 협심증 환자라든가 이게 좁아진 관상동맥을 확장시켜서 생명을 구하는 그러니까 심장 혈관에 카테터인가 뭘 집어넣어서 이게 넓혀주는 그런 시술을 받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런 그런 데까지 와 있다는 건 서양의학이 굉장히 발전을 했고 또 그 공헌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리고 또 백내장 환자 같은 경우는 이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만 해주면 또 밝게 볼 수가 있어요. 또 항생물질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몸속에서 날뛰는 세균을 억제할 때 상당히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당장의 위기를 신속하게 개선하는 데는 서양의학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병이 만성질환이 됐을 때, 이게 그냥 응급한 병은 굉장히 좋은데, 만성질환이 되면 대증요법, 증상에 대한, 그러니까 대증요법이라는 건 이 증상에 대한 것만 그 치료를 하는 요법인데, 그런 요법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걸, 오히려 장기적으로 대증요법만을 계속 했을 때는 증상을 더 악화시키거나 그 장기 복용한 약물, 약 때문에 다른 질환이 생기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성질환이라고 한다면 그 원인을 좀 바꿔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도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흰개미가 기둥을 갉아먹고 있는데 그것만 자꾸 수리를 해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기둥을 갉아먹으면 집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근데 이 암에 걸린 환자도 비슷하거든요. 근본 원인을 깊게 파고들지 않는 그 우리 서양의학의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암 환자들이 뭐 항암 방사선 수술 해도 재발 엄청 많죠. 이 재발이 된다는, 사실 재발을 안 하는 환자들은 다시는 암에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음식 바꾸고, 또 뭐 좋은 공기 쐬고 직접 농사 지어서 해먹고 이렇게 막 노력하는 사람들은 재발이 잘 안 되지만, 그냥 평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재발이 됩니다. 그렇다는 건 이게 수술 항암 방사선이 원인 치료가 안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증요법으로는 절대 그 만성질환, 암도 만성질환입니다. 사실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증요법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가 생각하는 병의 원인을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이 책의 저자는 제일 먼저는 불규칙한 생활, 그냥 밤낮 가리지 않고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제가 여기 이제 숲속 고요 마을에 와서 저는 환자로 와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환자들 상담도 해드리고, 또 물론 저도 치유를 하려고 왔죠. 여기 이게 분위기, 이제 이게 이 산세나 음식이나 뭐 이런 게 다 좋으니까. 근데 제가 여기에 뭐 어떤 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환우님들 상담해드리고, 또 이제 가끔씩 강의도 하고 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느끼는 건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이게 뭐 군인들도 군대 가서 시간밥을 먹으면 살이 찌더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아침 8시, 점심은 또 12시 반, 저녁은 6시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식사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나가면 밥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이제 식사 시간 딱 맞추고 너무나 규칙적이죠. 집에서 제가 뭐 일을 하다 보면, 또 어떤 환우님이 오셔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점심을 건너뛸 때도 있고, 뭐 워낙 12시 반에 먹던 점심이 2시에 먹을 때도 있고 3시에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규칙적인 생활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 와서 아침, 점심, 저녁을 밥을 딱딱 맞추니까 잠이 또 딱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시간밥을 먹으면서 오후에는 또 산에 한 바퀴 돌고 오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자면 9시 되면 졸려 죽겠는 거예요. 9시 되면. 그리고 그때 누워서 책 좀 보다가 뭐 9시 반, 10시 이때 잠이 들면 그냥 새벽 5시에 깹니다. 그만큼 잠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시간을 맞춰서 밥을 먹는 것 때문인지 도대체 제가
여기서는 밤에 깜깜하니까 여기 밤에 한 8시 반 되면 서울에 한 11시 기분.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한 11시 돼도 잠이 안 오고 12시 넘길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예, 저희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 9시 되면 졸립다는 게 저도 신기해요. 그래서 이게 불규칙한 생활이 그만큼, 예, 병을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는 시간, 뭐, 예,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이게 다, 예, 규칙적인 게 건강을 찾는데 중요하지 않나. 이분도 병의 원인 3가지의 1번의 불규칙한 생활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심한 스트레스. 예, 심한 스트레스가 암을 일으킨다고, 일본의 아보 도우루 교수는 스트레스가 95%다, 암 환자의. 5%는 암을 일으키는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은 요즘같이 20대, 30대 암 환자들은 별로 못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암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식생활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은 맞아요. 제가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는데 암에 걸렸고, 제 주변에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이, 예, 암에 걸린 사람이 많거든요. 그 다음 3번째는 좋지 않은 환경과 잘못된 생활. 예. 그러니까 좋지 않은 환경, 이건 뭐 공해가 심각한데, 아니면, 예, 잠을 자고 싶어도 너무 밝은, 외부에서 밝은 분위기, 또 뭐 좋지 않은 환경은 많죠. 어떤 경우는 뭐 집에 방사능이 또 많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직장 환경도 굉장히 그 열악한 직장도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활은 뭐 식습관이라든가 뭐 술, 담배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3가지만 잘 지키면 병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이분은 이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효소 영양학을 공부하면서 과일, 생채소 중심으로 식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과일, 생채소, 왜 과일, 생채소를 먹느냐면 살아있는 효소가 과일과 생채소에만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삶는다든가 냉동을 한다든가 하면 효소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과일, 생채소에 효소가 많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식사를 했더니 아침에는 개운하게 눈을 뜰 수 있었고, 또 위장이 좋아졌고, 변이 잘 나오고, 당연하죠. 이게 과일, 생채소 많이 먹으면 당연히 변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어깨 결림도 사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어깨 결림은 아마 과일과 생채소에 들어있는 이런 미네랄 성분, 뭐 이런 또 철분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서 어깨 결림이 없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두통도 없어지고 피곤함도 없어졌다고 이 책에는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효소라는 건 생채소와 생과일과 발효 음식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효소가 없는 식생활, 예. 주로 우리가 그 채소를 먹어도 숙채, 그러니까 데쳐서 먹는 그런 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았습니다. 그게 이탈리안, 예, 레시피는 거의 생채소 저기가 많잖아요. 그 샐러드가. 근데 우리는 샐러드 문화는 아니었죠. 거의 김치, 된장, 물론 발효 음식이니까 좋았죠. 근데 나물은 거의 무쳐서 먹었어요. 이렇게 데쳐서 무쳐 먹고, 또 과일 같은 경우는, 예, 우리가 그전에는 많이 못 먹던 시절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효, 이게 효소의 섭취가 그만큼
많지 않았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많지 않은 생활이 병을 부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분이 어렸을 때, 이 저자가 어렸을 때 천식을 앓았다고 해요. 근데 천식은 우리는 기관지의 그 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할머니가 늘 생양배추를 채를 쳐서 먹였대요. 이게 생양배추가 좋다는 걸 할머니가 어디서 듣고 와서 채를 쳐서 먹였는데, 할머니가 그걸 채를 쳐서 그냥 먹인 게 아니라 약간 달큰한 소스를 얹어줬나 봐요. 이 작가가 그 소스를, 달큰한 소스 먹는 맛에 어릴 때 이걸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그 양배추 채친 걸. 그때는 천식이 사라지더라. 그리고는 이제 어린 시절에 다른 데로 유학을 가서 할머니가 이제 그걸 해주는 걸 못 먹게 된 시점부터 다시 천식이 나타나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분이 천식의 원인은 그 알레르기 병이라고 그래요. 알레르기는 장 속이 부패하면서 발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 속에 이분이 먹었던 양배추, 그 채친 양배추가, 생양배추가 장 속에서 유익균을 많이 만들면서 장 속이 부패하는 원인을 없애면서 천식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 책에 나오거든요. 그래도 장 속을 부패균이 많은 장은 어떤 병도 많이 생기는데, 유익균이 많은 장은 뭐 천식뿐 아니라 그 유익균을 많이 이게 넣어주면, 그러니까 균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식생활을, 유익균이 잘 자라게 하는 식생활을 하면 천식뿐 아니라 다른 질환도 많이 사라진다는 걸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효소라고 주장을 해요. 이분은. 우리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 하면 뭐 에너지를 내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서양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가열한 식사는 과식으로 이어진다. 가열을 하면 더 많이 먹게 되나 봐요. 그래서 과식은 다시 병으로 이어진다. 근데 가열을 하면 효소도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식, 여기에서 이게 암 환자들 먹는 식사는 보면 이 생채식이 많아요. 생채식을 저도 많이 먹는 편이고, 저는 특히 이 책을 읽고 난 이후에는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자는 게 늘 제 생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소로 풍부한 음식이 무엇인가, 그게 주로 발효 음식이었거든요. 물론 생채소, 생과일도 많이 있는데 생채소, 생과일도 매일 먹죠. 그리고 발효 음식을 식사 때마다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김치를 많이 먹으니까 김치를 엄청 좋아하는 줄 아세요, 주변 분들이. 근데 저는 물론 김치를 뭐 싫어하진 않지만 그게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이 발효된 내 몸에 효소를 더 많이 넣어주기 위해서 많이 먹습니다. 효소의 역할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효소의 역할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사람은 왜 음식을 먹을까부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으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정치인도 가끔 단식한다고 막 머리 깎고 단식도 하고 하시는데, 그분들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못 움직입니다. 밥을 사흘만 굶기면 움직일 에너지가 없습니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는 거죠. 근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영양소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외웠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이걸 3대 영양소라고 하는데, 자동차의 휘발유와 같습니다. 휘발유가 없으면 자동차가 안 굴러가죠.
근데 그 3대 영양소에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식이섬유 이런 걸 더해서 6대 영양소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영양학이 점점 이게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게 부족할 때 병이 나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합쳐서 6대 영양소라고 하더니 이제 물을 추가해서 7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라. 저도 물을 이렇게 늘 옆에 두고 마십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폴리페놀이나 파이토케미칼 이런 식물 영양소를 더해서 8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식물에 들어있는 그 식물 속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최근에 많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영양소가 있지만 휘발유만으로 자동차가 굴러갈까요? 절대 움직이지 않듯이 우리 몸도 음식물에서 필요한 걸 뽑아내고 이용하고 불필요한 건 배설을 합니다. 그건 이 과정을 대사라고 해요. 대사.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이 모든 과정을 대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뭐 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거 전부 대사질환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대사질환이 휘발유 자동차에다가 경유를 넣으면 차가 고장이 나듯이 우리 몸도 잘못된 음식이 들어가면 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이 반응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이만큼 먹었어요. 근데 그게 내 몸에 들어가서 피를 만들기도 하고 에너지를 내기도 하고 또 내 몸속에 있는 찌꺼기를 배출하기도 하고 저는 어제 종양 표지자 검사 저거를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제가 아는 박사님 실험실에 갔었어요. 오라고 해서 혈액 검사를 해주겠다고 해서 그분의 그 현미경이 굉장히 고가의 장비였어요. 혈액을 이렇게 채취를 해서 혈액이 들어가면 거의 40분을 살아있대요. 혈액이 우리 몸에서 나오면 금방 죽을 것 같은데 40분을 살아있대요. 그래서 이걸 빼서 현미경에 이렇게 넣어서 보니까 막 혈액들이 막 움직여요. 그 혈구들이 막 움직이고 거기에 암세포를 이게 딱 포위해서 잡아먹는 게 막 여러 개가 이렇게 또 떠다녀요. 그래서 그 박사님이 이게 암세포를 잡아먹는 거다. 그러면서 이 혈액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걸로 봐서 이 건강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이게 혈액이 빨리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는데 제 혈액이 유난히 빨리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암세포도 잡아먹느라고 포위당해 있는 이런 것도 막 보여주시고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활동마저도 다 효소가 관여를 합니다. 이 책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소는 영양소의 축에도 안 들어갔지만 이 효소가 없이 이 촉매 역할을 하는 이 화학 반응들, 모든 내 생명의 화학 반응들의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효소인데 이 효소가 없다면, 고갈됐다면 제대로 내 몸에 병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효소의 중요성이 굉장히 영양소의 중요성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사람 몸에서 숨을 쉬는 거, 눈을 이렇게 감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소화시키는 거, 소화시켜서 또 에너지를 만드는 거, 세포를 또 낡은 세포는 죽이고 없어지고 새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 이런 교체하는 거, 독소는 배설하는 거, 이런 것까지, 이런 모든 활동이 효소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효소의 그 촉매작용은 44도에서 50도에서 활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든 채소, 우리가 냉장고에 좀 오래 놔두면 시들시들해요, 채소가. 그럴 때 TV에서 한번 나왔어요. 뜨거운 물, 따뜻한 물에다 씻으라고. 그러면 이게 팔팔하게 아주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면 효소가 44도에서 50도 시에 활성도가 가장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적 온도에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의 몸속 효소는 38도에서 40도일 때 가장 활성화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암환우들은 체온이 낮아요. 36도, 35도 몇 부, 이 정도로 체온이 낮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38도에서 40도가 가장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낮기 때문에 대사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체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이 효소가 제대로 활동을 해야 모든 대사, 암세포를 죽이든지 독소를 내보내든지 이런 모든 대사가 활발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체온이 우리는 왜 소음이니 태음이니 이렇게 사상체질도 막 분류를 하고 하는데 저한테 태음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태음인은 가장 온도가 낮다고 했거든요. 그래, 그 온도를 하루 종일 유지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해서라도 인위적으로 땀을 흘리고 온도를 높이면 그때만이라도 효소가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체온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효소는 최적 온도도 중요하지만 최적 pH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산도, 그러니까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혈액은 약 알칼리성일 때 효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 소화기관, 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의 소화기관은 약 산성일 때 효소가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이 십이지장 쪽만 약 알칼리성이 나타나고 그 외에는 다 산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산성을 유지하고 혈액은 알칼리성을 유지하는 게 효소가 가장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 또한 효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 아모이 스위치를 끄라는 책에 아침에 소변을 pH를 재봐라. pH 측정기를 가지고 이걸 재봐라. 저는 고장이 나서 이제 리트머스지를 사서 합니다만, 그걸 재보는 건 이제 왜 약 알칼리성이 돼야 암세포가 쉽게 자라지 않는다고 했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약 알칼리성일 때, 우리 혈액이 약 알칼리성일 때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그 촉매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암세포를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그 효소의 그 촉매 역할이 약 알칼리성을 유지해서 암이 쉽게 안 자란다는 그 말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화기관은 산성이 좋지만 십이지장은 알칼리성 환경이 되지 않으면 소화효소인 췌장액이 분비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가는 길목에 췌장액이 분비돼야 되는 십이지장 쪽에는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책에 나옵니다. 근데 효소의 종류를 보면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소화효소는 말 그대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효소들이죠. 우리가 입에서부터 탄수화물, 밥을 꼭꼭 씹어서 삼켜야 된다. 그러니까 입에 그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효소들이 침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화효소가 있고, 그 다음에 대사효소가 있습니다. 대사효소라는 건 생명활동입니다. 우리가 잠을 잔다든가 움직인다든가 이런 모든 그 일을 하는데, 몸을 움직이는데 쓰는
그 효소들. 그걸 대사 활동이라고, 대사 효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두 가지를 잠재 효소. 그러니까 내 몸에 이미 이제 태어날 때 효소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DNA에 따라서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조금 갖고 태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은 장수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병이 안 나고, 좀 적게 가진 사람은 어릴 때부터 병약하고 좀 단명하고 이런 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잠재 체내 효소는 갖고 태어나는데, 많이 갖고 태어났다고 해서 효소를 막 써버리면 안 된다고. 건강을 잃는다. 그래서 효소를 보충해 줄 수 있다면 최대한 보충을 해줘라. 내가 내 몸에 효소가 얼마나 쓰고 남았는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 자기 몸에 효소가 남아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터리 충전량을, 우리가 휴대폰은 몇 프로 남았습니다 보지만 우리 몸에 몇 프로의 효소가 남아있습니다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음식에서, 체외에서 이 효소를 보충해주는 음식을 먹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이효소라고 하는데, 음식물에서 많이 섭취하는 과일, 야채, 김치, 발효음식, 식초 이런 거 다 체외 효소입니다. 우리 몸에서 또 효소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만들어지는 시간은 잠자는 동안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잘 때 이 만들어진 효소를 하루 종일 쓰나 봐요.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한 걸 이렇게 방전이 되듯이 하루 종일 방전이 되고 잘 때 또 만들어지고. 그렇다면 잠의 질이 나쁜 사람은 효소도 덜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은 그거 외에도 자는 동안 우리 몸이 수리되고 잘못된 DNA가 복구되고 이런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효소가 만들어지는 시간도 잘 때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잠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습관, 매일 규칙적인 습관이 잠을 더 잘 자게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 효소의 생산 능력은 개인차가 크다. 아까 말씀드렸죠. DNA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전에.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효소의 힘도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활성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체 내 잠재 효소라는 내가 하고 태어난 그 잠재 효소는 이 저축해 놓은 돈과 같다고 하거든요. 그럼 내가 저축해 놓은 돈을 도박이나 다른 걸로 막 탕진을 하면, 유흥으로 탕진을 하면 금방 바닥이 나겠죠. 효소도 그렇다고 하거든. 내 몸에 있는 잠재된 효소는 저축한 돈과 같다. 그러니까 함부로 쓰면 그게 금방 낭비하면 안 되고, 그 낭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죽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고 싶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장수의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오래 살려고 일찍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는지를,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정된 시기보다 빨리 죽는 건 효소를 함부로 막 낭비를 하는 사람인데, 효소를 낭비하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제1번은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 암도 쉽게 걸리죠. 인스턴트 음식에는 그걸 오랫동안 그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부제도 들어가야 되죠. 맛있게, 보기에 맛있게 하기 위해서 색소도 들어가고, 이런, 또 맛을 좀 더, 우리 혀에서 미각을 좀
보게 하기 위해서 또 식품 첨가물 이런 거 많이 넣거든요. 그러면 효소가 그걸로 이게 소화 효소가 그걸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에게 효소가 나와서 안 되면 또 나와야 되고 또 안 되면 또 나와야 되고 그럼 자꾸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갈되기 쉽고요. 그 다음에 불고기, 라면 이런 것처럼 조리된 음식, 그렇게 조리된 음식이 효소가 없는 음식이다. 그럼 내 몸에 효소가 나와서 얘들을 막 또 저기를 소화를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늦은 시간의 야식. 이 늦은 시간에 야식 밤에 먹는 건 잘 때 이걸 소화 효소를 만들어야 되는, 잘 때에게 이제 효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들어질 시간에 이걸 소화시키느라고 효소가 배출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밤새 만들어지지 못하죠. 이걸 써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뭘 먹는 건 정말 위험한, 좋지 않은, 장수에는 정말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그 다음 과자 먹지 마라. 과자에는 설탕 성분, 또 각종 식품 첨가물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과자를 먹지 말라고 했고요. 그 다음 또 흡연, 흡연 및 과도한 음주. 그러니까 뭐 담배를 피우는 건 안 좋다는 건 뭐 몇천 가지의 뭐 발암물질이 있다고 할 정도로 담배 연기가 안 좋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술 많이 먹는 사람이 장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술 많이 먹다가 뭐 간암 이런 거 걸렸다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술 많이 먹으면 유방암도 잘 걸린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술을 저기 하는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강력한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환경오염, 공기도, 또 우리가 마시는 물 이런 게 전부 오염되어 있으면 이때 효소를 많이 낭비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 또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암에 쉽게 걸린다고 했는데 그것 또한 효소의 낭비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소에 대해서 일부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제 효소가 좀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도 효소가 우리 건강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또 이런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